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 하시죠.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희종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 이제 바비랑 오펜하이머가 북미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바펜하이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맞아요. 있다는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더워서 그렇다는 해석이 있던데. 지금 뭐 전 세계가 거의 뜨겁게 네. 달아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하와이에 산불까지 나서 네. 엄청난 인명 피해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더위와 영화 흥행이 같이 정비례 직선을 그리는 거는 올해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더울 때는 TV 시청률 내지는 이제 영화관 관람률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저도 가끔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에 발전돼 있다 보니까 과거 영상들 나오는데 94년 여름이 더웠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 영상도 있지만 과거에 저희 자동차에 에어컨 없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90년대 초만 해도 없었어요. 그냥 창문을 열고 다녔고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에 선풍기가 달려 있었던 있었어요. 천장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해서 과거 영상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쐬고 있어도 덥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지금보다 더 복닥거리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만원 버스를 그렇게 에어컨도 없이 그러니까요. 자동차로 그래도 좋다고 강릉으로 부산으로 이렇게 맞아요. 피서를 떠나면서 차량에서 16시간씩 있는 장면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나라 공통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에어컨이 좀 장식용이죠. 다 집마다 있긴 한데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못 틀어요. 못 틀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틀까 말까. 그러니까 여러 식구들 모여서 좀 복닥거려서 누군가 한번 에어컨 한번 틀자 이러면은 잠깐 틀었다가 또 그나마 이제 냉기가 생기면 끄는 맞아요. 수준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쓰긴 하죠. 에어컨이 없어서라기보다 있어도 안 쓰시는데 근데 이 젊은 세대들하고 그런 간극차가 있지만 저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만약 혼자 있다면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에어컨이면 몰라도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에어컨을 켜고 있는다라는 게 죄책감 느껴지는 세대거든요. 돌아봐요. 저 자꾸 네.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켠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맞습니다. 없는데 네. 내가 과연 이랬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에게 특히 이 에어컨을 쐬고 그리고 시간도 보내고 정서적인 상쾌함,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영화 관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공연은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한낮의 더위를 피하는 용도로 영화관만한 데가 없다. 게다가 한국인에게 특히 영화관은 단순히 영화를 보러 간다라는 문화적 행위를 넘어서서 팝콘도 먹고 뭐 거기에 있는 음료수도 마시면서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의 여가의 기능을 워낙 차지하고 있다 보니 게다가 한국 영화관은 그런 쇼핑몰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 김에 장도 보고 그쵸. 식사도 간단하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주말을 보내는 그런 용도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히 더위가 심할수록 영화관의 흥행이 잘 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일종의 규칙처럼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올 여름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냉방을 잘 안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관 같은 이런 멀티플렉스 공간을 갔을 때 에어컨을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훨씬 더 좀 각광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 생각하니까 1994년쯤에 우리나라에 빅히트한 한국 영화들이 있었어요. 뭐 쉬리 이런 맞습니다. 영화들 있잖아요. 네. 94년 진짜 더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즈음에 그 한국 영화의 첫 번째 부흥기와 같은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국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보러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면 영화관에 돈 내고 안 간다는 사람도 맞아요. 많았는데 네. 그 즈음에는 강재규 감독이나 이제 우리나라 1세대에 기획한 영화들이 나와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94년, 95년 이때쯤에 어떤 영화들 나왔나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스피드라던가 맞아요. 트루 라이즈. 그러니까 본격 한여름 더위를 식히는 액션 스릴러 영화들. 그러니까 스피드란 영화도 보면은 굉장히 속도에 쾌감을 주면서 맞아요.
쫄깃쫄깃하게 긴장을 해서 잠깐 더위를 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엔 뭐 공포야라고 네, 해서 맞아요. 프랜차이즈 영화라고 부르죠. 무슨 13일의 금요일, 나는 뭐 네가 여름에 뭐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공포 영화들, 할로윈 같은 것들이 프랜차이즈로 하나하나 개봉하면서 그걸로 여름을 나는 거였다면 이제 스피드나 트루라이즈 이런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유쾌한 액션 영화로 더위를 잊는 게 더 좋구나. 그래서 네. 그 다음 해부터는 여름이면 헐리우드산 액션 영화가 온다라는 게 약간 공식처럼 마련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 요즘에 극장가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영화는 아주 잘 되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스코어가 좋지 않은 영화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OTT가 있어서 그 예전에 내가 20대 때 많이 봤던 드라마 있잖아요. 이제 그 껍데기만 기억나는 거예요. 누가 나왔든지 무슨 색깔이었는지만 기억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다시 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OTT에서 예전에 봤던 드라마를 보니까 지금 보면 좀 촌스럽기도 하고 하면서도 내가 푹 빠져서 봤던 그 영화 다시 볼까? 뭐 그 드라마 다시 볼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세라고 별걸 다 줄이는 줄임말이 그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드라마는 갈등이다. 근데 우리 진짜 드라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또 정말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돌이켜 보면은 지금 너무나 익숙한 K 컬처라고 하는 한류의 원조는 바로 드라마였었죠. 뭐 대장금이라던가 이런 드라마들이 처음에는 동남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다가 그리고 일본에서 특히 인기를 얻는 작품들도 있었고 그게 점차 이제 시계 반대 방향처럼 태풍 진로처럼 점점 넓어지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어마하다라는 건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상태에서 그러네요. 여기에 K-팝이 얹어지면서 이제 젊은 세대로까지 확장과 폭발력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왜 작년에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전원일기를 다시 몰아보기 열풍이 일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 드라마만 전문으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보여주는 그런 옛날 드라마 채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원일기 같은 정말 고전적인 드라마를 방영하다가 최근에는 과거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들을 다시 돌려 보여주는데요. 저도 이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안 봤어요.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여주는데 속된 말로 한국적 막장의 거의 시작인 격에 놓여 있는 게 아내 유혹이라던가 혹은 왔다 장보리잖아요. 벌써 10여 년 전 작품이더라고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 전 작품이고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최근의 막장보다는 그때는 좀 순진한 인과응보라던가 사필귀정을 두고 좀 격한 감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였구나. 그리고 이를테면 또 최근에 SNL이라는 그런 코믹한 그런 쇼 프로그램에서 청춘의 덫의 그 대사를 그 개그맨 있죠. 개그맨이 아주 진지하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부셔버릴 거 이거요? 코믹하게 바꾼 게 아니라 가령 제가 그게 왜 다시 확인해봤냐면 저는 다시 각색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역할 정광열 씨 역할을 정상훈 씨라는 개그맨이 하시는데 나는 탕아 출신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탕아 출신이요는 너무 문어적이잖아요. 그쵸. 탕아라는 표현도 그렇고 저런 게 진짜 있었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요즘에 과거 드라마에 그렇게 조금은 약간 재미있는 문어체적인 문장들을 따로 떼서 밈으로 만들어서 쇼츠가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자면 타짜도 2000년대 초반 작품인데 오히려 한 작년쯤 그게 밈이 확 되면서 유행을 했던 것처럼 옛날 드라마 속의 대사라던가 혹은 정서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 10대, 20대들 처음 본 그 관객들,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재미있고 의외라서 이걸 다시 보는 재미라는 게 추억을 돌이켜보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화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정재 씨가 오징어 게임에서 어쨌든 남루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정재 씨 저는 모래시계로만 기억을 맞아요. 했는데
그 과묵하고 대사 한마디 하지 않는데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모래시계가 저는 이제 지방에서 있었고 서울 방송에서 방송하는 거라 네, 네. 케이블 지역 케이블에서 재방송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그 재방할 때 안 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봤냐 못 봤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그 시절에 한 히트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퇴근 시계라고까지도 불려서 드라마 보러 집에 일찍 갔고 사실 뭐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그때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뭐 슬롯머신 사건 같은 정치적인 사건들을 드라마에 외삽하는 그러니까 드라마에 들여놓는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아주 혁신적인 시도를 네.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는 뭐든지 영화나 드라마로 해도 네. 된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저런 걸 보다니라는 게 90년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그 여러 이제 뭐 일제강점기 이야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뻔히 알던 그렇게 좀 일본말처럼 한국어를 쓰는 네. 이런 약간 어색한 이런 재현이 아니라 재현 드라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드라마들과 관계를 여기서 볼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단순히 진지한 시청자층들이 엄청나게 생겼던 게 또 90년대 초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때 어쨌든 문화적으로 굉장히 본물 터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서태지 씨가 맞습니다. 등장을 하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절대 드라마에서 다룰 수 없었던 얘기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인기가 모래시계처럼 막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그 보는 사람은 끝까지 보는 드라마들, 그러니까 마니아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니아 드라마라고 뭐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지금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원고료를 받고 그리고 가장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작가들 이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인데요. 김수현 드라마 작가라던가 뭐 임성환 씨라던가 네. 이런 분들은 엄청난 시청률과 함께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인생 드라마로 어떤 작품을 꼽느냐 할 때는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그죠. 거론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활동했던 그 주찬옥 작가와 황인래 컴비라고 얘기되는 이 두 분은 대단한 그 당시에 시청률을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를 TV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아, 이게 그전에는 제가 막 약간은 조숙한 소녀라 뭐 데미안이라던가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문학적으로 진지한 고민을 하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이 드라마에서 그런 문학적 고민과 표현이 가능하네? 라는 걸 보여줬던 게 이 두 사람 콤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 거에서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일단은 일하는 여성, 이혼 여성이 등장하는 하지만 일하는 이혼 여성이지만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처럼 접근한다라는 거.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대학 강사로 살면서 임용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김혜자 씨를 보면서 아, 좀 저런가 보구나라고 일테면 홍상수 영화에서 나중에 보게 됐던 그런 장면들을 얼핏 봤다라던가 그리고 한편 여기서 두 자매가 나오기도 하지만 남편의 불륜녀와 자매처럼 지내는 장면도 약간 의외였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충격받았던 건 두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덧정 없이 차갑게 묘사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심파로 가면서 울고불고 비운의 운명을 탓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인생들을 맞서 살아가는 진짜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여줬는데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중학생 나이였지만 작가와 PD의 이름을 기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PD님이 알고 봤더니 이미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었던 소나기라는 드라마. 이게 참 감개가 무량하고 격세지감인 게
소나기가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으로들도 많이 기억하시지만 최근 교과서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 필수 그 문학 작품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소나기를 모른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왜 우리 어린 시절 이때 학교를 다녔던 분들, 왜냐하면 워낙에 한국에 근데 검정 교과서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 소나기는 거의 빠지지 않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잔망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이라던가 뭐 이렇게 옷에 물들었다던가 네. 뭐 보라색 원피스를 입혀줘 이런 대사들은 일종의 밈으로 학창 시절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소나기가 너무 오래된 작품인가 봐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소나기를 만들었던 감독이었고, 그래서 황인래 감독은 몇몇 특징들이 있죠. 가령 우리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또 가수가 아니라 배우로 착각하기 전 김창완 씨 같은, 혹은 등장이죠. 맞아요. 저기서. 그리고 굉장히 좀 지식인 유형인데 잘생기지 않아서 배우인가 싶은 문성근 씨 같은 이런 그쵸. 배우들을 기용을 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페르소나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 캐릭터를 부여한 그런 드라마를 처음 만들었던 거의 1세대 팬덤 그쵸.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찬욱 황인래 콤비는 약간 수채화 같잖아요. 드라마가. 그래서 저분이 지금 그분 드라마인가 보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챌 수 있을 맞아요. 정도의 자기의 스타일이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주찬욱 작가가 황인래 PD랑 이제 콤비로 방영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황인래 감독과는 거의 매일 만나서 사는 얘기, 작품 본 얘기, 뭐 소재 얘기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같았다. 요란스럽지 않은 걸 좋아하는 면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유화처럼 그렇지 않고 맞아요.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뭐였냐면, 이제 김창완 씨가 문 앞에서 그 이혼한 전 아내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때 클로즈업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라서 가죽 구두가 다 젖어 있는 걸 한 5초 정도 클로즈업으로 길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는 없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뭐 내지는 비가 많이 오는데 힘들었어라는 대사 한마디도 없지만, 그렇게 은유적이고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두 콤비가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라마 작가 이름을 이제 정확하게 따로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팬덤으로서 물론 송진아 작가라던가 예. 뭐 김종혁 감독이라는 어마어마한, 걸출한 네. 두 사람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은 좀 더 약간 그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를 그쵸. 만드는 그런 감독과 그런 작가의 이미지였다면, 주찬욱 작가나 그 황인래 이 감독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거론하게 될 이를테면 뭐 노희경 작가라던가 이런 작가들, 그리고 박혜경 작가라던가 굉장히 소수의 팬들이 똘똘 뭉쳐서 원제곡, 마치 1년에 한 번쯤 이걸 다시 봐야지 한 해가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인생 드라마들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콤비 1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샴푸의 요정이 베스트 극장이라고, 그게 또 사실 연속극처럼 혹은 미니 시리즈처럼 계속 방영되는 건 아닌데, 그때 어마어마한 쇼킹한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게 시를 바탕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도 지금도 소위 말하는 시티팝이라고 부르는, 최근에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워낙에 뭐 멜론이나 뭐 애플 뮤직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많이 권해주잖아요. 네. 시티팝이라고 딱 걸면 샴푸의 요정은 꼭 들어가는 곡 중에 하나고요. 여러 번 그래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김조한 씨 노래로 알고 예. 있기도 하고, 뭐 김준표 씨도 한번 또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예. 이 샴푸의 요정이라는 표현 자체도 매우 좀 현대적이죠. 그리고 도시적이고 한편으로 좀 소비적이기도 네. 한데, 샴푸라는 정말 구매 가능한 상품에 요정이라는 이미지를 붙여서 저게 가능하구나를 알려준 건 사실은 장정일 씨가 우리에게 소설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또 훌륭한 시인이기도 해요. 시가 굉장히 좋은 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적 감각으로 그 당시 그 TV에 15초, 20초에 등장했다 사라지는 아름다운 매혹적인 여성 모델들을 요정에 비유해서 이제 쓴 시인데요. 그리고 장정일 씨의 시가 영화화된 경우는 또 있습니다. 301, 302라는 영화가 있었죠. 있거든요. 심혜진 씨 나온 한쪽 거. 집에는 네.
폭식증 환자가 살고 예. 한쪽 집에는 거식증 환자가 사는 이야기였는데 301, 302라는 장정일 씨의 동일한 제목의 시가 있고 똑같이 거기도 3015에는 폭식증 환자가, 네. 3025에는 거식증 환자가 사는 시를 썼던 거예요. 이제 그 시를 읽고 이제 각색을 하고 영화가 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 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를 보면 시인, 소설가, 영화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 드라마 작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작품들을 마구 기분 좋은 표절들을 하고 다시 각색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태어났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샴푸의 요정 같은 경우도 코믹한 드라마로 그리고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봤던 뭐 최진실 씨랑 최수종 씨가 네. 같이 질투. 주연을 맡았던 여러 드라마들의 어떤 기본적인 문법이 사실 샴푸 요정에 압축돼 있거든요. 약간 코믹한 예. 희화화된 캐릭터. 여기서 이제 윤석화 씨가 그런 캐릭터를 맡아서 자신에 대한 모든 애정으로 오해하고 약간 설레발치는 코믹 캐릭터로 나오는데 우리 코믹 캐릭터 하면은 지금은 잘 모르시는 배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박광성 씨, 권혜여 씨 뭐 이런 캐릭터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윤석화 씨 소위 말하는 조연급 배우들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드라마라는 게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 최시라 씨가 하이틴 스타였다가 저 작품으로 연기를 그러네요. 잘하는 맞습니다. 배우라는 네. 이름을 얻었던 작품이어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그래서 마니아 드라마 하면 노희경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니아 드라마의 거의 대명사 격이 네.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괜찮아 사랑이야를 여름에 봐줘야 된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그 작품들도 모두 다 조금씩 다르긴 하죠. 조금 다 다른데 노희경 작가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과 애정은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예. 듯해요. 뭐 저는 이제 첫 번째 거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을 거짓말을 보면서 와 불륜 소재의 이야기인데 저렇게 이야기가 갈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을 주기도 했고요. 그 노희경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언제나 좀 사람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싫어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이 결국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고 사람의 다면성을 맞습니다. 이해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희경 씨가 드라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부터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좀 눈밝은 배우들도 노희경 작가와 작품을 하자라고 하면은 기꺼이 시간을 내는 그런 작가가 되었는데 또 저는 또 노희경 작가면은 표민수 PD와 함께 예. 굉장히 좀 약간 도시적이면서도 그 사람을 가까이 클로즈업으로 바짝 당겨서 뭔가 사람을 위압감을 느껴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딘가 뭐 가구라던가 뭔가 하나 걸치고서 사람을 좀 멀찌감치 내버려 두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작지만 외롭게 보이게 만드는데 되게 탁월한 감각이 있는 감독이 표민수 감독일 텐데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 그 어떤 앙상블들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 아닐까 싶어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보 같은 사랑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직도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 사랑이야는 이후에 봤어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한 번쯤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 최근에는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직접 캐스팅을 해서 이 보여주는 그 한지민 씨와의 맞아요. 그 두 주고받는 대화도 노희경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새로운 지평을 많이 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평을 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뭐 영화화 되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같은 맞아요. 아까 눈물을 예, 빨간 쏙 빼는 아주 심파적이고 멜로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작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삶에 찐덕찐덕하고 그리고 투박한 평범한 삶을 끌어낼 줄 안다라는 게 네. 노희경 작가 특징이라면 저는 의외로 또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보면서 이게 일종의 번안 작품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노희경 씨의 터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비슷한 이야기라는 건 세상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노희경 작가는 언제나 조금
그 집단적인 삶에 대한 일종의 추구가 있잖아요. 네, 여성 맞아요. 연대라고까지 표현하기 힘든 뭐 우리 조금씩 부족한 사람들끼리 조금씩 나눠주고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좀 인간적인 미련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적인 미련함을 드라마의 세계로 표현해내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그러니까 진정한 좀 휴머니스트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안판석 PD랑 정성주 작가 콤비도 드라마가 영화 못지않게 작품이 될 수 있구나를 알려준 최진실 씨와 손창민 씨가 나왔던 장미와 콩나물도 있었고요. 사실 원미경, 강서구, 심혜진 주연의 아줌마란 드라마도 그러니까요.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맞습니다. 원미경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컴백을 한 거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런 그림으로 얘기를 할 수 있구나를 아줌마들 굉장히 열광했던.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한 여성들 게다가 뭐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는 연예인이 예.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잘 내조화하고 아이들을 키우면 성공적 결혼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던 원미경 씨가 아줌마라는 드라마로 돌아왔는데 이 제목에 붙은 수식어도 굉장히 특별했지만 그때 당시 나름의 그 필수적인 과정이자 유행이라고 할 수 있을 외형적인 시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원미경 씨 그대로 출연을 했던 거라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어찌 보면 뻔하게 좀 복수극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원미경 씨와 그리고 이 어떤 배우와 그 작가 그 제작진들의 색다름으로 매우 사실적이고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예. 미래가 이제 저 진짜 너무 파격적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두 배우가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을까를 정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던. 지금도 사실 저 작품에 뭐 이건 특급 칭찬이라던가 많이 하죠. 뭐 그 김영철 개그맨이 예. 워낙에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도 돌아보면은 네. 이 밀회의 음악들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남자 주인공이 예. 워낙에 천재 피아니스트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한 인물로 등장을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 피아노 연주들이 뭐 이렇게 뭐 쇼팽이라던가 이렇게 되게 좋은 곡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불륜이란 소재보다도 그 당시 일종의 상류층의 하인처럼 시녀처럼 살아가는 김희애라는 그 예. 배우가 보여주는 캐릭터가 어떻게 일탈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자기 삶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난하고 혹은 외롭고 좀 견디기 힘든 삶이더라도 당당하게 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내용인데 그 사학재단에서의 여러 가지 부조리라던가 네. 내지는 한국에서 지금은 너무 잘 알려진 소위 말하는 상류계층들의 갑질들이 어떤 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사랑하는 팬덤이 있는 A급 작가들과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작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에서의 이 두 이야기가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늘 놓치지 않고 보여주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서 좀 존경하고 내 인생의 드라마로 간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드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지금쯤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를 하나 꼽으라면 내 멋대로 해라. 그러니까 페인이란 말을 맞습니다. 등장시켰던 네. 인정욱 작가. 복수. 예. 고복수.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게다가 마무리를 열린 결말로 한다는 건 맞아요.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게다가 양동근 씨라는 배우의 매력이 있잖아요. 예. 이 양동근 씨는 사실 뭐 골목길 같은 노래로 이제 힙합 그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이효리 씨의 10미닛을 자기식으로 부르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동근 씨의 힘이자 매력이다. 뭐냐면 고복수라는 캐릭터는 양동근이라는 배우와 떼어 놓으면은 시들어 버릴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정원에 피어 있는 장미꽃을 꺾어서 화병에 넣으면 예쁘긴 하지만 곧 사그라드는 것처럼 네. 이 역할도 양동근이 아니라 비슷한 배우들 많이 있겠죠. 그런 그러나 느낌의. 양동근이 아니었으면 이 내 멋대로 해라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고복수라는 캐릭터를 양동근과 떼놓을 수 없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나영 씨는 사실 과작의 배우잖아요. 예. 그렇게 많은 출연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와 아는 여자라는 영화 한 편만으로도 이나영 씨는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배우라는 이미지를 남기는 걸 보면 이나영 씨도 되게 독특한 자기만의 힘주지 않고 약간 세상과 별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발적 아싸의 그런 연기를 워낙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돌이켜 보면요, 불치병도 나오죠. 그리고 뭐 출생의 비밀도 있죠. 그리고 그 굉장히 바닥을 사는 남자와 평범한 여자라는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에서 자주 나오는 성격차도 있죠. 하나도 새로울 건 없어요. 그런데 툭툭 던지는 아무것도 아닌 대사들, 그리고 그냥 지금도 옷을 보면 얼마나 두 사람 다 허름합니까? 근데 시내버스를 타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소위 요즘 말하는 PPL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도한 의상과 과도한 컨셉에 짓누르는 게 아니라 본인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밀어 보여주는 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돌이켜봐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과거에 좋아했던 작품이나 영화를 지금 좋아한다 말할 때 좀 창피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내 멋대로 해라는 지금 다시 돌이켜 보더라도 야, 이건 정말 인생 드라마가 맞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고복수의 저 우여곡절의 삶을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는 힘을 가진 드라마라 지금도 여전히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해라는 그 이전에는 영화 제목이었어요, 제 기억 속에. 맞아요. 예, 근데 저 드라마가 나오고 내 멋대로 해라는 드라마의 제목이 됐죠. 맞습니다. 네. 예. 마지막을 하나 더 짧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페인이 나왔던 드라마는 다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서진 씨가 요즘에 나오는 서진이 형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 예. 이 다모라는 캐릭터를 처음 발굴을 해내기도 했지만 여기서의 대사는 사실상 나는 이미 너를 배웠다라던가 가거라 그러나 반드시 살아 돌아오너라 뭐 이런 대사들을 보면은 네. 저는 뭐가 떠올라냐면 과거에 이제 만화, 예. 한국형 순정 멜로 만화들을 보면은 정말 멋있는 대사들이 자주 등장해서 그림체에 불과한 2D의 남성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을 비장미와 한편으로 어떤 운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려냄으로써 저때 당시에 세 분 다 신인급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서진 씨 그리고 김현준 씨.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깔끔한 이서진 타입이냐 아니면 맞아요. 조금 더 테리우스 스타일의 김민준 씨. 씨냐 예. 뭐 이렇게 서로 이상형을 나눠서 얘기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이고, 그 이후에 다모라는 캐릭터는 아예 한국 드라마의 그렇죠. 일정한 배역이 되었죠. 하지원 씨가 저기서 여배우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저런 캐릭터를 했다는 맞습니다. 것도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지금 이제 김민준 씨는 GD의 매형, 네. 그리고 이제 이서진 씨는 사실 최근의 드라마에서는 맞아요. 오히려 좀 나영석 PD와 예, 예능하는 콤비 이런 느낌인데 저 때는 굉장히 여성들이 선망하는 이상형에 가까웠다는 맞습니다. 게 네. 세월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더 나눌 이야기들은 많은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